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9일 앞두고 막판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관련된 소식과 또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청와대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는 충청권 당심 다지기에 나서고 또 나경원 후보는 제주 찍고 다시 또 PK로 향했습니다. 이 한 후보는 충청권, 나 후보는 PK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한 10일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책임 당원들이 많은 지역에 일단 집중적인 이제 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지금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확연하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우위가 이제 점해진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어떤 이쪽 이제 비윤 반 한 표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이제 결집할 것인지 아마 원희룡, 나경원 이 두 후보 간의 지금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경원 이 원희룡 후보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의 어떤 본인의 지금 우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집중적으로 PK 지역 이런 데 가서 일단 표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원희룡 후보가 오늘 일정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난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서 꽤 이제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호소를 했는데 왜 오늘 일정이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권과 당권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꿈을 크게 가지라면서 응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당권까지 가지겠다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또다시 이재명의 민주당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권에 나간다면 당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나경원 후보도 꿈을 좀 크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나경원 후보님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어제 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당권과 대권 중 하나만 가져라. 뭐 SNS 통해서는 뭐 당권과 대권 다 가지려는 건 이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요. 공격을 하는 쪽에 의도가 있지만 또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공격은 사실 당원들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또는 윤상현 후보까지도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차후에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는가.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원희룡 후보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한번 출마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도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오선 의원의 원내대표의 여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됩니다. 다음 스텝은 자연스럽게 대선이죠. 윤상현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차후에 대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당원과 지지층은 매우 드물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당대표감이냐 또 당정 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 당원들이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른 두 후보 이야기도 해볼게요. 윤상현 후보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 주력하고 있고요. 원희룡 후보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공식 일정은 없는데 SNS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서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 어떤 전략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기했던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공천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뭔가 상징적으로 좀 비판하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평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은 항상 정당에서 다 이야기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공천 때 되면 또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고 또 과연 상향식 공천이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이 되면 기존의 기득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신인들이 새롭게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어떤 장점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신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꽤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 상향식 공천을 해버리면
사실은 신인들은 별로 그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공천을 할 때 전략 공천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상향식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다른 어떤 국회의원 현역 의원 말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똑같은 선상에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것 자체는 내부에는 실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원희룡 후보는 또 이번 총선이 밀실 공천이었다 이러면서 또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전략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그 4월 총선 공천을 양쪽 당 모두가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밀실 공천이다 또는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공개된 자료가 없고 그냥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과연 원희룡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소해주지 못하는 한 아마 이 공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내일부터 4일 연속으로 TV 토론회가 또 남아 있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가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거론한다면 진짜 자료를 좀 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공격은 매우 그냥 단순한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요. 나경원 후보는 싸우느니 사퇴하라라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이렇게 거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특별한 연대를 한다든지 제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의 지지율이.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나 후보는 결국에는 원 후보가 나를 돕고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선거 초반이랑 많이 좀 달라진 분위기예요. 선거 초반에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먼저 단일화를 이야기했었고 그때 나경원 후보는 무슨 소리냐 무조건 출마한다 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약간 공격이 약간 좀 애매해졌거든요. 지난주에도 네거티브 전략을 갑자기 안 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또 다시 네거티브를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사실은 주말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공개적인 일정도 없고요. 그런 틈을 타서 나경원 후보가 아마도 지금 막판에 기세를 약간 좀 몰아서 오히려 약간 주춤하고 있는 듯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지금 이제 결선 전략, 그러니까 지금 결선에 가면은 본인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상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친윤척 지지층들을 약간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 45%입니다. 2주 전에는 38%였는데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는 와중에 오히려 한 후보 지지율 7%포인트나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된 네거티브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층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살 깎아먹기식의 네거티브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단문을 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사천 논란을 제기당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TV 토론 그 자리에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하니까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만 하지 사퇴하겠다거나 정계 은퇴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은 원희룡 후보가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지켜본 당원과 지지층의 반응이 저렇게 여론조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당원 투표는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판세를 뒤집을 막판 변수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제 저는 좀 오늘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게 원희룡 후보가 지난번 이제 총선 때도 예.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일정을 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던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예. 이게 좀 궁금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일정을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은요. 하루하루 지금 뭐 당협들 쫓아다니기도 굉장히 지금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오늘 뭐 한동훈 후보는 충청 지역, 나경원 후보는 지금 제주에서 PK 지역 뭐 굉장히 당협들을 지금 계속 다 돌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지금 오늘 일정을 비웠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거듭된 이제 어떤 이 공세가 실제로 먹히지 않은 데 대한 저는 좀 전략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전략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지금 나경원 후보는 계속 이제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제 반 한 표, 친윤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뭉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1차 투표에서 끝을 내느냐 아니면 2차 투표로까지 갈 수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판단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TV 토론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드러나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막판 남은 변수일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가 오면 이게 뭐 당협을 뭐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든지 좀 홀대라는 측면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또 동정론을 좀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주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2위와 3위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 연대, 뭐 나원 연대라고 이름 붙인 곳도 있던데 아직 좀 빠른 얘기인가요?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차 투표 직전에 나원연대가 될 가능성 저는 뭐 좀 낮다고 보고요. 더 나원연대라는 것은 아마도 2차 결선 투표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로 치면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승하는 경우인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한 6번, 7번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나원연대가 된다고 해서 과연 1등 후보를 1차에서 50%를 저지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구심이 좀 들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2차 결선에서 나원연대가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1차에서 한동훈 후보를 50% 이하로 묶는 거 이거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집중하지 않으면 아마 와이어 투 와이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예비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를 13명에서 8명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컷오프 될 예정인데, 자 일단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친명이어서 사실은 뭐 당대표 선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사이드하고 최고위원 선거가 사실은 민주당 당내에서는 더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이제 뭐 그 원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원내에서는 뭐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뭐 김지호 부대변인 여기가 이제 뭐 강성 뭐 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컷오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갈 수 본 경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까 거기가 조금 관심거리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성 후보들 중에 전현희 그다음에 이현주 강선우 의원이 3분이 있는데 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무조건 1인 같은 경우에는 5등 안에 못 들었을 때 1위는 무조건 포함되거든요. 뭐 그걸 떠나서 여성 후보들 뭐 다 이제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이제 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뭐 전현희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기간에 민주당의 여전사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 어떻게 라이벌 구도에서 누가 이제 뭐 본선 티켓을 거머쥘지 이런 게 좀 관심거리입니다. 네, 민주당 최대 계파이자 지금 강성 친명 성향을 띠고 있는 곳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데 여기에서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친명 후보 일색이지만 이 회의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다면 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더민주 혁신회의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30명 가까이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 특히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이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친위부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최고위원 후보를 라인업했다라는 뜻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할 최고위원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권리당원들 또는 강성 친명 지지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친위 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후보 이 독주 체제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일색이 되다 보면 또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 어떤 당원들의 어떤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뿌리가 친노, 친문 뭐 이런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막 드러나는 것이 뭐 굉장히 친명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친명 일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 김두관 전 후보, 전 의원이 꽤 선전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목표가 30% 일단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친노, 친문의 어떤 세력을 총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그렇게 결집되고 난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즉 오는 10월이면 이재명 대표가 2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다 유죄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강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거라는 거는 그냥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하고 나왔잖아요. 저게 아마 TV 토론 뭐 등등등등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봤듯이 굉장히 의외로 치열한 결전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도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1인 중심 정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이 핵심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1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선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김두관 후보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출마 선언문에는 훨씬 더 센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뭐 1인의 지시에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민주당에 떠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김두관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맞서서 몇 %나 득표하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비주류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정당 내부에서 이견을 수용하는 건강성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가. 이것에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이 과거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연설이 있죠. 2001년에 그 민주당 경선 출마를 할 때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이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훈이었다라고 하면서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가 한 번쯤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민주당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니면은 당사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만 남아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또 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의 정책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비판 민주당 당원들에게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통적으로라면은 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완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 민생 이야기만 했고 최근에는 먹사니즘 뭐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민주당의 이념은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중도층
중도층 확대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민주당에 있는 뭐 강성 지지층들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꼭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대권 행보를 위한 중도층 확장 전략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어제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장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인다며 비판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자신이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을 또 부결했습니다. 탄핵 열차에 부스터가 붙은 느낌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국민의힘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급속도로 좀 이제 탄핵 국면으로 좀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검사 4명에 대한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건 뭐 어디 간 데 없어요. 지금 뭐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깃발을 들고 지금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청문회 요건이 되느냐 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발의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가결되는 것인데 과연 청문회로 탄핵 국면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2가지 지금 즉 위중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10월 달에 거의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날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 1심에서 2개의 혐의가 실제로 어떤 유죄가 나와서 출마를 할 수 없는 유죄가 나오면 물론 뭐 대법원까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나중에 큰 구멍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즉 대오가 어떤 면에서 뭐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쪽의 대오를 강하게 해줄 방법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을 빨리 조기에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탄핵이라는 게 절차, 국민적 동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집회에서 정말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수차례 나왔는데 지금 급발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아마도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한 포비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지금 탄핵하겠다. 그런 탄핵을 위한 탄핵안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이 최혜병 사망 1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이 딱 다 돼 가는데 며칠 전에서야 불과 경찰의 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 조사 결과도 어떻게 보면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1호 법안입니다. 그 1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내용을 좀 확인하자.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외부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쪽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검법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죄 없으면 지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이 재표결 시점도 고심 중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변수를 고려해서 미룰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 재표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속도 조절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특검법 본회의 때 1차 투표에서 어쨌든 반대하는 안철수 의원 빼고 모두 다 반대 이제 기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8명을 확보하기 약간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나 특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여기를 누가 대놓고 특검법을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뭐 제3의 안을 내세우면서 다 3자가 추천하자 특검을 추천하자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제3자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우리가 민주당이 8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하는 것이 이 특검법 통과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어서 법사위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을 해임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가 야권에서 추천한 변호사만 남은 건데 해임한 이유 추측되는 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히 저는 정청래 위원장의 폭주시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뭐 나가라 그러고 10분 동안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법사위원회가 사실 이제 이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하게 되면 검사 측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탄핵 소추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본인이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인 어떤 변호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여당, 야당 추천한 이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추천해서 들어가서 이 심판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이 여당 추천 이 법률 대리인이 너무 이제 소극적이다 탄핵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빼고 여당 추천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아마 본인은 가방위원장이 시절에 이 가방위원장이 장제원 가방위원장이 그때도 이제 장제원 가방 야당 추천을 뺐다. 그래서 자기는 복수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어떤 투쟁의 어떤 것들을 정당성을 상실시켜주고 하고 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요, 법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리 그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동의받을 수 없어요. 문제는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어떤 투쟁이나 민주당의 어떤 주장들을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행동이다. 저 국민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체제 내에서 야당 간사도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법사위가요. 야당 간사 임명안도 지금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 국민들 동의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독불장군식 포감만을 일삼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눈이 논리를 내걸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전에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과방위원장을 정청래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 예. 그때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법률 대리인을 과방위에 세워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청래 위원장 후임이 장제원 의원이세요. 예.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오시자마자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의 법률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법사위원장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독불장군이다, 뭐 포갑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은 좀 다소 과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의 고유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상임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요. 정청래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요. 사안이 똑같아야 돼요. 다릅니다. 당시에 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대리인을 교체했을 때는요.
국회하고 별도로 국회 과방위원장도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교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사 탄핵 사안은요, 국회와 검사 간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자체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입장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교체한다는 것이 명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6월 10일에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해임돼서 사임세를 낸 게 6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은요, 그 6월 25일에 헌재에서 이미 변론이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왜 해임을 했을까? 5월 30일에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리인에 대해서 기존의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라는 어떤 면피성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해임이 아닐까라고 보는 관측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양숙 여사가 사위인 곽상원 의원을 두고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검사 탄핵 기권 사태로 당직을 사퇴한 걸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이제 그 김두관 의원이 그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나서 전원으로 나온 것인데, 예. 아마도 뭐 지금 자기 이제 사이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댓글로 이제 공격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그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분이 뭐 박상현 검사 탄핵 소추안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근거가 부족하니 본회의 때는 자기가 투표하겠다, 뭐 찬성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약간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뭐 김두관 의원이 이런 전원을 공개한 것이 어떤 의도냐, 여기서는 아마 김두관 의원이 친노친문에 뭔가 90점 역할을 하고 싶어서 네. 최근에는 이렇게 곽상원 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종부세 완화 관련 발언에서도 민주당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뭐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